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창구입니다. 네, 또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송을 또 진행할 건데, 예,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 굳이 우리가 중국 지도자들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전까지도 알아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 예. 저희가 예전에 답변 드렸죠. 수학 공식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보다는 수학 공식 이해되는 과정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역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지만 향후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방송을 듣겠습니까? 네, 그래서 관련돼서 우리 창구 사부님 또 그 방송 부탁드리며,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중국이 AIIB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과잉 제조 설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배경이 결국은 AIIB를 통해서 신실크로드를 통해서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중국의 산업의 재구성 문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또 투자에 대한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AIIB 관련돼서 왜 어떻게 산업의 재구성 이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중국의 GDP가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을 앞서게 됐는데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 게, 약 142년 전인 1872년에 영국의 구매력 GDP를 미국이 앞서면서 142년 만에 구매력 기준 GDP를 미국이 이제 내놓게 된 거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달러로 표시된 명목 GDP는 중국이 미국에 훨씬 못 미치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도 보면요, 구매력 GDP를 앞서고 나서 약 50년 정도 후에 명목 GDP도 미국이 영국을 앞서게 되는데, 지금 작년도에 중국이 미국의 구매력 기준 GDP를 앞섰지만, 네. 명목 GDP를 앞서는 데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50년까지는 걸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15년 내지 20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직까지 명목 GDP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약 18조 달러, 중국이 뭐 12조 달러, 아직까지 뭐 한 60%, 70% 정도 수준밖에 올라오지 못했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GDP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GDP는 빠르게 증가를 했었죠. 네. 이렇게 중국의 GDP가 빨리 올라왔던 그런 배경에는 전 세계의 제조 공장을 중국이 그 역할을 하면서 이 제조의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한 제조의 경쟁력이 중국의 GDP를 키우는 그런 배경이었었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지금 이제 해보면은요, 약 뭐 한 2020년 내외 정도면은 중국의 GDP가, 그러니까 명목 GDP까지도요, 미국을 앞서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의 시뮬레이션이 다소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까지 중국의 GDP를 키워왔었던 제조의 경쟁력이 중국이 상당 부분 지금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훼손된 중국의 제조의 경쟁력, 이거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설비가 그동안 과잉 공급된 이런 설비들이 상당히 이 제조의 경쟁력을 잃음으로 해서 그렇지. 유휴 제조 설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휴 제조 설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 폐기 처분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은 이 공급 과잉된 제조 설비들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줄일 게 아니라 이거를 해외로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똑똑하네. 이게 바로 이제 신실크로드의 진행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공급 과잉이라는 게 그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은 돈을 풀었던 게 공급 과잉으로 됐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문제 부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돌리자. 예, 그렇죠.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그 강의안을 띄우고 방송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영상 파일을 청취하시는 게 효율적인 청취 가능하십니다. 좀 참고 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중국의 이 산업의 구성이 글로벌 제조업에 기반을 둔 수출 증가를 통해서 중국의 부를 쭉 키워왔었고요. 그 수출 증가의 뭐 상당 부분들은 이 제조업의 비중들이 증가를 한 거죠. 이런 제조업의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산업 구조에서도 중국의 이 산업 구조는 2차 산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커왔는데 이런 제조업의 중심이 이 후진타오 시절에 또 하나의 공과 과라고 보면요. 이 후진타오는 이 조화로운 사회, 빈부의 격차가 커진 지역 간 불균형, 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5년 단위로 임금을 2배로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후진타오 시절에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이 4배가 올랐는데요. 5년 단위로 2배씩 임금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연간 15% 4배 정도의 임금이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중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상당 부분 갉아먹게 되는데요. 여기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는 긍정적이겠지만 생산성의 향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바로 지금 중국의 설비 과잉 문제를 낳게 되고 이렇게 과잉된 설비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AIIB를 진행을 하는 그런 배경으로 첫 번째 그러면은 동해안에 집중된 그런 설비들, 제조 설비들을 중부와 내륙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쪽 지역에 싼 임금의 이 노동자들을 흡수해서 제조의 경쟁력을 일정 부분 끌고 가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역 간 불균형에서 동해안에 편중된 그런 부를 중부와 내륙에 개발을 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부를 또 좀 배분시키고요. 그리고 중부와 내륙에 이 노동자들의 이 낮은 임금들이 공장이 자꾸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그쪽에 임금도 올라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동해안 지방의 높은 임금으로 상실했던 제조의 경쟁력이 중부와 내륙의 낮은 임금의 노동자들을 통해서 제조의 경쟁력도 일정 부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중국의 설비가 너무 공급이 과잉됐으니까 그 설비들을 중앙아시아, 중동,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설비들을 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AIIB를 진행을 하는 그런 배경이고요. 그러고 또 어떤 산업의 재구성이 이제는 2차 산업 중심의 중국의 그런 이 산업 구조를 이제는 좀 재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이 등서평 시절에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중국의 산업들을 키웠고요. 네. 그리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강택민과 후진타오 초기 이런 시기에는 중후장대 산업을 키워가는 그런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중국의 산업을 끌고 왔죠. 네. 이게 지금 설비가 공급 과잉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성장의 한계가 다다르니까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중후장대 산업의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3차 산업 중심으로 고부가가치의 IT, 자동차,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산업 구조의 고도화고요.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AIIB 신실크로드의 또한 배경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우리의 경제의 발전 단계하고도 상당 부분 흡사한데요. 그렇지. 지금 우리 경제의 상당 부분이 IT, 자동차로 이전이 됐고 또 일부 조선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들이 있죠. 그래서 향후에 한 10년 이내에 우리의 중후장대 산업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상당 부분 이제는 경쟁력을 잃을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중국보다 조금 앞서 있다라고 하는 IT, 자동차도 중국의 추격이 상당히 이제는 우리가 두렵게 바라봐야 되는 이런 문제죠. 이런 중국의 산업구조의 이런 변화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로 바라볼 때, 네네. 그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으로 이제 다가오게 될 텐데요. 이런 중국의 산업 고도화 또는 뭐 M&A를 통한 구조 조정 그리고 산업의 소프트화 이런 부분들은 단편적으로 보면은 IT와 자동차 쪽을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요. 자동차에서 이 완성차 업체인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보다는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 모비스나 뭐 현대 위아 이런 쪽이 오히려 더 기회 요인이 많을 수 있을 거고요.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는 위험 요인이 더 많을 수 있고 그렇죠. 또 IT 쪽을 예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나 LG전자보다도 부품을 공급을 하는 LG 디스플레이나 또는 뭐 삼성 SDI 이런 쪽이 오히려 더 기회 요인이 많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 중국의 지금 주식시장이 최근 뭐 한 2주 동안에 20%가 넘는 폭락을 보였는데 네. 이게 2008년도 9년도에 6,000포인트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네. 6,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3분의 1 토막이 날 것인가? 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번 사이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뭐 확실히 좀 단언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요. 네.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실크로드나 아니면 AIIB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하려고 하면은 중국은 돈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많은 돈이 필요한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면서도 시장 경제를 표방을 하는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식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지금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민진국태. 여기 이제 민영화라고 하는 걸로 제가 요약을 한 게 민진국태라고 하는 거를 중국 정부가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민진국태 한자로 표현하면은 민간이 앞서고 국가는 뒤로 빠지겠다. 민진국태. 이게 바로 신실크로드, AIIB, 지방정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그 사업들을 중국은 사회주의적인 국가다 보니까 지금도 상당히 많은 회사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국영기업입니다. 그런 국영기업들을 민간에 팔아요.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팝니다. 그 파는 게 바로 주식시장을 통해서 상장을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IPO죠. 네.
그래서 이 중국의 주식시장이 6,000포인트, 뭐 8,000포인트 계속 올라가기 힘들겠지만, 이거는 이제 IPO 물량이 중국의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IPO 공급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영화, 민진국퇴를 진행을 하는 게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려고 하면은 IPO에 유리한 환경의 주식시장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나 과열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서서히 중국의 주식시장이 올라가야지 제값받고 민영 기업들을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의 산업구조의 재편과 거기서 얻게 되는 중국 주식시장의 저는 이 기회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중국의 주식시장이 신용 물량이 너무 좀 과다하게 커졌기 때문에 좀 식히는 그런 이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이 들지 시장 자체를 꺾어버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지금 중국의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 중반 정도 수준까지 진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우리가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중국의 지금 시장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큰 어떤 판의 변화와 더불어서 제조의 경쟁력이 어쨌든 이제는 중국의 제조의 경쟁력이 상당 부분 타격을 받았거든요. 네. 임금이 너무나 많이 올랐고 뭐 지대도 땅값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이 경제의 성장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소비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보면은요. 이 전체 이 소비에서 각 국가들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중국이 GDP가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소비하는 비중을 퍼센트로 보게 되면은 이 미국의 약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미국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소비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GDP 규모에 근접하는 소비의 증가는 가지고 올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소비의 증가의 변화는 또 지금 요 다른 차트를 보면은요. 고도 성장하는 시기에 보면은 고도 성장하는 시기에는 소비보다도 재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요. 소비를 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 고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도 성장하는 시기에는 GDP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비 비중은 계속 줄어들죠. 네. 여기서 이 빨간 표가 중국의 GDP 대비해서 가계의 소비 비중이 경제는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고도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추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재투자에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네. 이런 소비의 증가는 이 다른 나라, 즉 고도 성장기를 끝냈던 한국이나 일본의 예를 보게 되면은 중국 역시도 한국이나 그런 일본의 예를 따라서 지금 이 소비 증가에 어떤 변곡점에 놓여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AIIB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산업의 재구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좀 잠깐 쉬었다가 이 중국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소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도움이 되셨죠? 그래서 중국 투자 관련돼서 알고 있으면 두렵진 않아요. 모르시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크게 두려울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IB 관련된 산업의 재구성, 그래서 중국 산업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그 위험 요인이 있고 또 어떤 또 기회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돼서 중국 투자 관련돼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뭐 기타 좀 궁금한 점이라든지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moneystory.tv, moneystory.tv입니다. 저희 유사 사이트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moneystory.tv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